우선 대발견 시대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요소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슬람의 점령하에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5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독립을 하게 되어 그 사건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 중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항해술의 발달로 배를 모는 기술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하늘을 보면서 별과 달을 측정만이 유일한 기술이었기에 자신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다양한 항해 도구를 만들어 후에 먼 거리까지 나아가 원하는 다양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중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큰 위력과 충격을 가할 수 있었던 대포와 화약의 발달입니다. 유럽이 아닌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5세기 훨씬 이전부터 화약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산된 무슬림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던 유럽의 탐험가들을 적으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 항해를 더욱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중 세 번째는 활자 기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이것이 직접적인 항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항해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지역들을 기록으로 남기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중미에 있는 살바도르라는 섬을 발견한 중요한 해였고 그 이후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항로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발견을 하였고 1, 2년 내에 마침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구상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대륙, 북미와 남미를 발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포함하여 많은 탐험가들을 통해 지구상에서 찾지 못했던 복지와 바다 또한 발견하게 되어 지도를 점차 채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새 땅에 대한 관심과 교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나라 중에 하나로 두 나라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두 가지 목적은 믿지 않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발견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16세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엄마 부탁해요. 수고했다, 아리야. 자, 그럼 16세기 천주교 선교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할까요? 16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선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답니다. 넉넉한 재정으로 사역은 활발하였지만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사역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였어요. 이 시기는 예수회가 결성된 때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종교혁명이 일어나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예수회는 이러한 카톨릭의 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했고 카톨릭의 반성과 혁신을 주장하였어요. 16세기의 천주교는 특히 아시아의 복음화에 앞장섰어요. 먼저 인도를 살펴보면 1500년 이후 페드로 알바레즈의 인도 도착 이후 포르투갈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남인도 교회에서 성도마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인도는 무슬림들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회의 창립회원인 자비에르가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으며 인도로 가서 집단 개종한 바라타스 카스트에게 신앙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549년에 일본에 도착한 자비에르는 일본 사람들과의 초기 접촉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어요. 기독교적인 것을 세우기에 앞서서 비기독교 세계의 일체는 모두 허물어야 한다는 교리는 서구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복음에 의해서 이 문명은 변화되고 재창조되어야 하지만 기존 문명 자체가 무가치한 것으로 거부당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이 새로운 사상은 풍부한 결실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논란도 따랐다고 합니다. 1601년 일본인 최초의 사제들을 서품했지만 그 뒤에 일어난 대박해로 인해 2세기간은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1583년에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가 자비에르의 후기 관점을 따라 복음화에 앞장섰고요. 필리핀에서는 교황이 마닐라의 감독 교구를 창설했고 16세기 말에 필리핀 섬들은 스페인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탐험이나 정복을 위한 모든 원정에 승려들과 수도사들이 동행했어요.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가 주역을 담당했으며 예수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원주민들에 대한 스페인 이주민들의 잔인성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대신에 인디언들로부터 곡물이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아서 실제로 인디언들을 착취하고 학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중남미에 살고 있는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수많은 인디언들을 하인으로 부리는 상류 총각클럽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또한 16세기 내내 인디언이나 혼혈인에 대한 사제 서품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오늘날에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기독교의 대륙이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외국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에 보다 큰 용기와 성령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인디언, 혼혈인 사제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했더라면 그 결과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겠죠? 16세기에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의 선교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다음은 우리 동동이를 불러볼까요? 다음은 17세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17세기에는 교황청이 선교부를 조직했고 선교본부와 선교회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162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는 표교 성성을 결성하는 교서를 발표했어요. 이로써 선교 사업은 국왕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어 로마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교 교구를 설립해야 했어요. 자, 이 시기에 선교 사역을 보여드릴게요. 이태리의 예수의 수도사 로베르토 드 노빌리는 1605년에 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는 사비에르나 리치의 뒤를 따라 인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인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상류 카스트와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해요. 이것은 인도의 기존 선교사들의 방식인 개종자를 포르투갈화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격렬한 반대를 받았지만 인도인들로부터는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결국 노빌리의 선교 방식이 인도인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선교 후기에는 신분이 낮은 카스트의 신자들이 늘어났고요. 노빌리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히 카스트를 유지하면서도 복음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어요. 이 말은 노빌리는 카스트를 사회적 특징으로만 보았지만 카스트는 종교와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상류 계층에서의 선교의 성공도 아주 놀라운 것이지만 기독교 대중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류 계층이었다고 해요. 서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지식,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세례에 앞선 길고도 인내성 있는 교육과 세례, 이후에 참을성 있는 목회적 보호 등을 결여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선교 활동의 약점은 현지인들에게 자발적인 정신과 독립적인 정신을 개발시키지 않는 것과 단 한 명의 현지인 사제도 양성하지 않았다는 점. 정말 이런 정책의 응보는 선교회가 추방되었을 때 지도력을 갖지 못한 현지 교회는 급속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포교 성성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분적인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도회 사이에 지나친 경쟁과 분열 때문이에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현지인 사제들에 비해 외국인 사제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점, 그리고 최대 장애 요소로는 로마 교회가 성직자의 독신 생활과 라틴어 기도문의 사용 등 로마 교회의 지역적인 규칙들을 새로 생긴 교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으로 강요한 점이었답니다. 끝났다. 여러분, 17에서 18세기 천주교 선교가 이해가 잘 가나요? 엄마랑 누나의 설명보다는 제 설명이 낫죠? 예습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